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문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1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주말에도 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어제도 평택에서 병원 하시는 부부네가 오후 4시에 저희 회사 약속을 하고 오셔가지고요. 어제 만나 뵙고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녁 6시 반에는 또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데 그 벤처회사 대표가 펀딩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아는 형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또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벤처기업도 제가 고객분들한테는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벤처기업은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데요. 오랫동안 이 벤처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그 CEO를 만나본다. 그리고 CEO를 만나보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플러스 도덕성, 그런 두 가지를 갖춰졌는지,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그 벤처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면 보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를 받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을 투자하면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내가 돌려받는 세금이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뭐 30% 돌려받는다고 하면 한 900만 원 돌려받아요. 연말 정산할 때. 그 다음 1월 달에 보통은 우리가 세금을 더 토해내기도 하고, 그죠? 뭐 기부금이나 이런 벤처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또 돌려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3천 투자해서 한 900 돌려받으면 2100, 내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210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2100만 원은 벤처기업 투자할 때, 제가 어제도 그 벤처기업 대표한테 얘기를 했지만, 저는 투자할 때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보통 창투사들이 투자할 때 보면 거기 계약서에 보면 회사가 뭐 잘못됐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걸 뭐 물어내야 되고 뭐 되게 까다로운 조건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투자할 때는 그런 조건 안 납니다. 그냥 회사 딱 보고 투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네트워크도 좀 찾아보고. 웬만하면 벤처기업은요, 상장기업은 제가 뭐 도와줄 게 없잖아요. 뭐 제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뭐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벤처기업은 네트워크가 부족할 때도 있고, 금융이 너무 취약해가지고 금융을 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거 이제 많이 도와주면서 그 회사가 상장할 수 있는 기간도가 보통 5년에서 한 7년 보고 투자 들어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금융 컨설팅도 해줍니다. 공짜로. 그러면서 이제 회사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죠. 잘 안 되는 기업도 있는데, 그렇게 금융하고 기술이 만나서 훌륭한 기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 되면 2100만 원은 기부했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이런 새로운 또 훌륭한 기업이 탄생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마중물 역할도 해주고 했는데, 안 되면 그게 운도 좀 따라야 되잖아요. 보면 기업의 운이 좀 따라야 되는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웬만하면 2100만 원도 엄청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때 좀 안 될 것 같은 기업은 투자 잘 안 합니다. 저도 그동안에 뭐 바이오 회사 또 투자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피부 미용 회사에 투자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게임 회사에 투자한 것도 있고, 화장품 회사에 투자한 것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확실하게 그 CEO를 만나보지 않고 딱 투자했던 기업만 나중에 CEO를 만나봤더니 이상한 회사에서 좀 이상한 짓을 유상증자를 갖다가 아주 저가의 유상증자 차명 유상증자를 딱 하는 걸 잡아내가지고 그 CEO를 딱 만나봤더니 잘못 투자했구나. 네, 사람이 기본적인 인격이 좀 안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매출 뻥튀기부터 해가지고 뭐 되게 많았었습니다. 예, 딱 만나보고 잘못 투자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항상 CEO 만나보고 하고 또 여러 번 미팅하다 보면 이 사람 안 되겠다는 느낌이 또 들 때도 있습니다. 좋게 보고 투자를 했는데 여러 번 한 대여섯 번 만나보다 보면 이 사람 좀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네. 그럴 때는 또 빠르게 장외에서 매매할 수만 있으면 장외에서 빨리 이제 또 팔아버리기도 하고 실제로 어쨌든 그 벤처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CEO 밸류가 100%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었을 때 과감하게 잘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역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 얘기하다가 처음부터 3000% 빠졌는데 아무튼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벤처기업 우리나라 반도체의 또 하나의 희망 약간 팹리스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보고 또 한 두세 시간 미팅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또 아주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투자 설명회가 2개나 있었거든요. 저희 고객 대상 투자 설명회 있었고 오후에는 증권사 VIP 고객 한 30분 정도 모아놓고 한다길래 거기 가서 또 설명회도 하고 물론 토요일 아침에 축구 2시간 하고 갔더니 계속 설명할 때 계속 종아리가 저리는 거예요. 보통 한 3시간 정도 강의해야 종아리가 저리는데 오늘 왜 이래 종아리가 아프나 발바닥이 왜 이래 아프나 했더니 아침에 축구 비 맞으면서 한 2시간 했더니 자, 그 댓글 조금만 읽어보고 신문기사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원화님이신데 지난주 토요일에 애틀란타 시내에 갔다가 웨이모 FSD 운전 차량을 봤는데 운전자 없이 시내를 거리낌 없이 주행하는데 놀랐습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기들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기존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 제규어나 아이오닉, 크라이슬러 미니밴, 지커 중국 차량 등이라 머지않아 가솔린 차량에도 가능할 듯 싶어요. 이에 반해 테슬라는 빌트인 방식이라 웨이모하고는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 웨이모 차량을 저희 딸도 얼마 전에 탑승해 가지고 옆에서 그 웨이모의 운전석에 아무 사람도 안 타고 있지 않는데 핸들이 막 자동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옆에서 막 재밌다고 동영상 찍어서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하고 웨이모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는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긴 한데 이 라이다 방식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카메라로 다 물체를 다 인식을 해서 그걸 빠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웨이모 차량 위에다가 큰 라이다 달고 하고 하는 게 그게 실제로 비용이 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가 그동안에 보면 이번에 스페이스 X에서 그 발사체 이 부분이 있는 그 처음에 연료 추진 뭐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한번 쓰면 버리는 건데 그걸 다시 회수하는 장면도 아주 화제가 됐던 것처럼 이 앨런 머스크가 잘하는 게 보면 효율 가성비가 충분하게
그래서 처음에 테슬라의 전기차가 나왔을 때 그때 로드스타인가 이름이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걸 인수를 해서 맡겼는데 기술자들이 거기서 붙어가지고 뭐 차를 전기차를 만들어냈는데 도저히 가격 경쟁력이 없는 가격 원가가 들어갔던 거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그걸 보고 설계를 처음부터 아예 그냥 다시 해버리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가격에 전기차가 돼야 되는데 전기차 뭐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놓은들 그 한 대에 뭐 7억 8억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팔 수가 없는 차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앨런 머스크가 그걸 되게 잘합니다. 웨이모 방식의 이 라이드 방식으로 하는 거는 가격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센서로 해가지고 지금의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제약도 있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뭐 등등.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기술적으로 다 극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중화 시켜서 상용화를 성공할 전기차는 뭘까, 그 자율주행은 뭘까 하면 테슬라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저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님이 민주당 대선 공약에 상속세 PBR 연동한다는 것이 있는데 박전무님이 얼마 전에 하셨던 내용이 반영된 걸까요? 하셔가지고 제가 이 댓글 보고 되게 뿌듯했었습니다. 그 경향신문에서 제 인터뷰를 하고 가셨거든요. 뭐 신문마다 저도 몰랐는데 처음에 웜의 신박할 때 어떤 분들이 이래 뭐 댓글 달아주시면서 꼭 그 신문사 저거 해야 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신문에도 약간 정치적 성향이 있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됐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월화수목금 그냥 신문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상속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주주들이 주가를 올리고 싶지 않은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그 경향신문에서도 또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10조짜리 회사가 지금은 PBR 0.3, 0.4 이렇게 3조, 4조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 3조에 거래되는 거에다가 60% 세금 때려봐야 1조 8천억인데 10조짜리 회사를 PBR 1배가 넘어가면 10조가 되는 거잖아요. 1배가 되면. 자, PBR 1배 넘으면 상속세 30%로 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10조짜리 30% 하면 3조라는 거죠. 3조. 그래서 1.8조보다 훨씬 더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다. 이런 얘기다. 그 상장을 안 시킨 회사, 제가 조금 전에 비상장 회사 말씀드렸는데, 비상장 회사는 순자산 기준으로 상속세를 때리는데, 근데 상장 회사는 시총으로 그걸 때리다 보니까, 공평하지 않는 거죠. 그게. 그래서 상장을 해놓고 오히려 주가를 눌러서 상속을 갖다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저렴하게 10조짜리를 3조에 하고 대주주 33%를 그러면 1조면 1조를 상속하면서 60%뭐 하면 그래서 그걸 꼭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그걸 제도를 고쳐버리면 되잖아요. 제도를. 그래, PBR 1배 넘어가면 상속세 30% 해줄게.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도 10조짜리 회사를 3조에 꾹 눌러놓을 게 아니라 10조가 되고 15조가 되면 그 회사가 비즈니스 할 때도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 얘기를 거의 제가 한 2년 내내 했잖아요. 했는데 이번에 대선 공약에 이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행이네요. 이렇게 정치권에 자꾸만 이 금융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렇게 금융이 후진국 형태로 남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치인들이 계속 이 금융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네, 마음관리 오래전에 읽었던 김정훈 박사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다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즐기는 자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 작고 좁지만 자금 관리, 마음 관리 배워나겠습니다. 자금도 마음도 복리로라고 하셨네요.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행복해져라 님이시네요. 유미님께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해 줘야 함에 공감합니다. 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든 아니든 그죠? 항상 친절해야 됩니다. be nice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중요한 거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이 독일에 광부로 가고 어머니 세대 분들이 독일에 간호사로 갔을 때 거기서 천대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거기서 존중을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죠? 좋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새벽부터 내린 비에 찔레꽃잎이 물방울을 머금은 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마음 관리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필사 그리고 몸의 심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제 고등학교 그 박봉수 시인이 이제는 고인이 됐지만 그 운명하기 전까지 한 6개월을 계속 본인 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좋은 시 있잖아요. 그걸 필사를 해서 계속 이래 톡방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사를 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필사로 올리는 시 중에 그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같은 시도 다시 보면서 그 자화상 시를 얼마 전에 우리 복덩이 주식 아우님이 그때 약간 마음에 좀 우울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자화상 얘기도 한번 시도 읽어줬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 친구가 이제 필사를 올린 걸 보면서 저도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 어떻게 시로 우리 마음속에 이 변화, 나에 대한 마음의 변화잖아요. 우물 안에 그 사람이 갑자기 싫어졌습니다. 미워졌습니다. 그리워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를 어떻게 저렇게 우물 속에 비친 나를 가지고 저렇게 참 표현할 수 있었을까? 네, 그랬었는데 우리 헬로파파님도 필사 좋아하시나 보군요. 설레이는 백억님이 저도 이제 마음 컨트롤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업무로 피곤해져서인지 나쁜 버릇 그놈의 조급함이 발동이 돼서 오늘 손실을 많이 봤네요.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날? 어휴, 전 아직 멀었습니다. 더더욱 경청하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오늘 유휴인으로 왔는데 기사에 후쿠오카가 나오네요. 일본 오면 신기한 광경이 많은데 산 밑에 밭이 많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은 죄다 개간해서 급경사 아니면 숲 아니면 밭인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턴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여기 고정 댓글 위에 눌러보시면 인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트의 정석 24강 1강부터 메모했던 노트를 찾아 다시 읽어보는 금요일입니다. 백마고지 매물대로 띄워놓고 봐라. 차트의 강의에 일반 그 차트 교과서 같은 그 차트 책에 읽어보면 없는 얘기들이 되게 많죠.
실제로 차트 책을 쓰신 분들 중에도 이 증권사 출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저는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파생전 이 경험이 한 31년 동안 치열하게, 그것도 조막돈으로 운용한 게 아니라 한때는 혼자서 1조 매매 했었으니까요.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동평균선보다는 제가 매물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유미님께서 그 메모했던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채슬리 인턴이 된 지 벌써 4개월이 되는데 혹시 디어유도 기업 분석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디어유 우리 회사 직원들이 예전에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그게 52주 신고가 캔슬림에서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하긴 했었거든요. 한번 저희 우리 오석 대리가 엔터 담당이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 읽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첫 번째 기사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60년 현역 버핏의 행복한 은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운전기사도 없었다. 경험도 없었다.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guys 라고 말하더니 차를 직접 운전하고 떠났다. 2007년 초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워런 버핏을 만났을 때의 얘기다. 이 김성걸 국장님이 워런 버핏을 만나셨군요. 함께 공부하던 미시간대 MBA 학생 몇 명과 함께 오마하를 찾았다. 당시 버핏은 빌 게이츠 MS 창업자와 세계 최고 부호 1, 2위를 다투던 때였고 버커셔 해서웨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3배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는 당시 언론 인터뷰 요청을 대부분 고사했는데, 그러니까요, 워런 버핏이 SBS가 아니라 그 CNBC랑 뭐 몇 군데만 하고 잘 언론 인터뷰 안 해주시는데, 그러나 젊은이들과의 만남은 늘 열어놨다. 그날도 2시간에 걸친 강연과 질의응답을 거쳐서 고라츠 스테이크라는 단골집에서 점심을 함께 한 후 학생들과 일일이 어깨동무하고 사진도 찍었고 그리고 직접 운전을 하고 떠났다. 오마하의 여인, 미러클 오브 오마하. 미러클인가요? 오라클인가요? 오라클 아닌가요? 오라클 오브 오마하 이란 별칭도 없다. 그는 투자 기술을 전수하려 하지 않았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했다. 그러니까요. 이 투자 기술 아무리 해도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디에 투자해야 하냐는 질문에 너 자신에게 투자해야 가장 수익률이 높다고 대답했고, 어떤 직업이 좋냐는 질문에는 돈보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일을 택하라고 답했고요. 10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는 정도가 그나마 기술적인 답변이었다. 성공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화도 있었는데 홀로코스트에서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숨겨준 사람들 얘기를 언급했고, 신들리 리스트라고 영화도 나왔었죠. 세상에는 자신을 숨겨줄 사람이 없는 백만장자들이 많다. 심지어 자식조차도 그는 다락방에 있어요 라고 말할 만한 사람도 있다고 답했고,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 즉 가족과 친구가 당신을 사랑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성공의 측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즉 당신의 가족과 친구가 당신을 사랑하느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다. 20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말이다. 정말 좋은 말씀이 너무 많네요.
지난주 버핏이 은퇴 선언을 했다. 60년간 CEO 생활을 단 한 번의 추문 없이 마무리했다. 제이미 다이먼이나 빌 게이츠 등의 찬사에는 공통적으로 진실성과 낙관주의, 유머 감각 등의 표현이 있다. 돈에 투자하지 않고 인생에 투자했기에 유머와 긍정이 넘쳤기에 60년 현역의 마지막이 행복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왜 한국엔 존경받는 투자자가 없을까? 워런 버핏은 두말할 나위 없는 위대한 투자자다. 그런데 60년 해피엔딩은 미국 증시였기에 가능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60년간 버크셔 해스웨이는 550만 %의 수익률을 거뒀고 1만 원을 투자했다면 5억 5천만 원이 됐다는 뜻인데 엄청난 수치지만 버핏이 권하는 또 다른 방법대로 미국 S&P 500 지수만 투자했어도 3만 1223%로 만원 투자했을 때에 312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한국 코스피에 투자했다면 25만 원이다. 씁쓸하다 그죠? 차이가 크다. 특유의 낙관적인 철학이 미국 증시와 맞아떨어진 셈이다. 실제 버핏은 미국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자궁에서도 미국에 태어나겠다고 협상할 것이다. 한국 역시 축복받은 나라다. 지난 60년간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그러나 주식은 그저 바닥이었다. 부실한 감시제도와 미흡한 주주 환원이 이유다. 절친이자 세계 최고 부자 1위를 다퉜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는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하는 사회이기에 주식시장의 환원 정책도 발전해 왔던 것 같다. 버핏의 행복한 은퇴는 개인의 훌륭한 철학과 공동체의 성장이 맞물린 결과이고 투자는 개인과 국가의 2인 3각이라는 뜻이다. 개인의 훌륭한 철학과 공동체의 성장. 다음 세대엔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개인도 노력해야지만 제도가 바뀌어야 가능한 얘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매경 자이언티 그거 촬영하러 갔을 때 이 김인글 국장님이 그 매경 자이언티 주식부 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나 뵙고 가끔씩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가끔씩 나눕니다. 참 좀 예전에 이 버핏하고의 만나셨던 경험을 직접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훨씬 확 와닿네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죠? 보면 세계 최고 부자가 운전기사도 없고 경험도 없이 그렇게 젊은이들과의 강의 딱 하고 굴러가이즈 하시더니 차를 직접 운전하고 떠났다.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참 우리가 롤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존 템플턴 경과 우리 워런 버핏 회장님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소탈하시잖아요. 토요일날 고객 대상 설명회가 있었는데 제가 세워놓은 차 옆에 페라리 스포츠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제 차 있는 쪽으로 가는데 그 페라리 스포츠카 옆을 지나가니까 그 설명회에 함께 했었던 DB금 두 직원이 전무님 차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길래 그래서 남자들 치고 차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나도 옛날에는 차를 되게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면서 나도 나중에 좋은 차 한번 뭐 포르쉐의 뭐 그런 타이칸이든 뭐 까레안입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중에 저런 차 한번 타봐야지 그런 마음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 15년 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갈수록 그 차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은 좀 안 든다고. 근데 차는 좋은 차를 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안전한 차를 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럭셔리 카를 타고 싶은 마음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 허리펑 미국과 중요한 합의 도출. 잠깐만요. 왜 럭셔리카에 대한 그 마음이 없어졌나? 제가 방금 딱 떠오른 생각인데 제 차 트렁크 보면요. 우리 후배들은 다 알고 우리 직원들은 다 아는데 거의 트렁크에 없는 게 없습니다. 거의 노숙자의 트렁크 플러스 축구인의 트렁크입니다. 축구공 한 6개 정도 한 8개 들어가 있고요. 축구화 한 5개 들어가 있고, 신발만 한 10켤레가 들어가 있는데, 잡동사니들 잔뜩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럭셔리 카일수록 이 트렁크가 좀 작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축구하러 다니기에 제일 편한 차가 제일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중국 허리펑과 미국과 중요한 합의 도출, 10일 공동성명 주모, 스위스의 첫 고위급 무역회담, 고율 관세 조율 등 집중 논의. 요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허리펑 중국 북총리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관세 협상 종료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회담은 솔직하고 건설적이었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을 했습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의 첫 공식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요.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답니다. 10일에서 11일 스위스 제네바 호수 근처에 있는 스위스 외교부 보유 영빈관에서 비공개로 무역 협상을 벌였는데 세계 2대 경제대국인 미중의 무역 단절은 글로벌 경제도 악재다. 이 때문에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양국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관세를 낮출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비밀 협상이 이루어진 곳이 여기군요. 스위스의 유엔 제네바 사무소 주재 스위스 대사관저 이곳에서 미중 고위 당국자들이 이날부터 이틀 동안 무역전쟁 완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군요. 중국 대표단을 이끈 허리펑 부총리는 협상 종료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회담은 솔직하고 심도 있고 건설적이었으며 중요한 합의를 이뤘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을 했고요. 양측은 통상 경제협의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했고 관련해서 세부 사항을 빠르게 확정할 것이라고 했고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솔직하고 건설적이라는 이 표현은 국가 간 협상에서 양측이 이견이 있었고 즉각적인 타협이 어려웠다는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할 때 주로 선다네요. 양측이 이견이 있었고 즉각적인 타협이 어려울 때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얘기를 하군요. 실제로 그는 이날 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도 이견을 메꾸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선을 그었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매우 중요한 무역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기쁘게 말씀드린다면서 논의는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고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합의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마도 양국 간 이견이 생각했던 것처럼 크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 측 협상 대표단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단호한 협상가들이라면서 이번 협상은 협력과 공동이익,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양국 무역 협상은 첫날인 10일 협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튿날에도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다네요.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양국 간 교역을 중단시킨 고율 관세를 합리적 범위로 낮추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 밝혔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에 1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이 미국에다가는 125%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양국 무역은 사실상 단절이 됐는데 미국 측은 이 두 분이 오시고 중국은 허리폰과 리청강 이렇게 참석을 해서 앞서 참석해서 협상을 했고요. 앞서 트럼프는 첫날 회의 종료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다가 오늘 스위스에서 중국과 매우 좋은 회의를 가졌다면서 많은 사안이 논의됐고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완전한 무역관계 재설정을 협의했으며 우리는 중국 시장이 미국 기업에 더 개방되기를 바란다면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Great progress made. Great progress가 made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군요. 반면 시진핑은 7일 시작된 나흘간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10일까지 소화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외부에 전했고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중 협상 일정에 대해서 건조한 단신 보도만 했습니다. 일단 대화가 시작됐다는 사실은 긍정적이지만 미중 간 인식 차이가 커서 바로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고요. 특히 양국 입장 차이가 크고 지도자의 체면이 달려 있어 이번 협상에서 포괄적인 무역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실제로 협상 전날인 지난 9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낮추진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에겐 중국의 실질적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80%가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던져본 숫자일 뿐이라고 의미를 또 축소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보복 관세 외에도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히토류 등의 수출 중단을 통해서도 미국을 압박 중인데 관세 협상을 앞둔 지난 7일에는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고 정책금리도 0.1%포인트 내린다고 하면서 장기전을 대비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중국 대표단은 관세 전쟁을 시작한 나라는 미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미 정부가 먼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며 협상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그래도 좀 얘기가 잘 통했나 보다, 그죠? 아무튼 오늘 발표에서 그래도 우리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합의점을 잘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또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게 인도 파키스탄 문제죠. 미중재로 한숨 돌린 인도 파키스탄 카슈미르 충돌 사흘 만에 휴전. 자, 파키스탄 국민들이 10일 인도와의 휴전 소식을 이렇게 자축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두 나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벌인 무력 충돌 사태가 미국 중재로 일단락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재한 긴 협상 끝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완전하고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음을 알리게 돼서 기쁘다. 두 나라가 상식과 큰 지혜를 발휘한 것을 축하한다.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불굴의 용기와 결단력으로 공격을 멈출 때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무력 충돌이 이어졌더라면 수백만 명의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국가들과의 교역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중재에 따라 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또 수천 년의 갈등이 축적된 카슈미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두 나라와 협력하겠다고 했고요.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 식민지에서 분리 독립한 뒤에 수차례 전쟁이 벌어졌던 화약고 카슈미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관심을 보인 것이다. 이번 휴전 협상에는 최근 인도를 방문했던 국정이인자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외교사령탑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모두 투입됐고요. 트럼프가 소셜미디어로 휴전 합의를 알린 시간은 분쟁 당사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식 발표보다도 오히려 빨랐군요. 취임 후 조기 해결을 자신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좀처럼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번 사태를 자신의 중재 역량을 과시할 기회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지난달 22일 26명이 사망한 인도령 카슈미르 총기 테러로 촉발된 전쟁 위기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테러가 인도인을 겨냥한 파키스탄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드러나자 인도는 국경을 폐쇄하고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물길을 차단하는 등 보복 조치를 연쇄적으로 취했고요. 이어 지난 7월 파키스탄령인 카슈미르 무장단체 거점 9곳을 미사일로 타격하면서 무력 충돌은 확대가 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경선 역할을 하는 양측 점령 지역 간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포격전까지 벌어졌고요. 인도의 미사일 저장 시설과 공군 시설을 겨냥한 파키스탄의 공격도 이루어졌고 국제사회의 핵 통제 체제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두 나라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 속에 트럼프가 일단 성공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은 그동안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두 나라의 갈등을 마쿠에서 중재하며 남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관리해 왔는데 그러나 고립주의 성향이 강한 트럼프는 사태 초기에는 해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7일 양측의 무력 충돌로 최소 36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그들이 멈추길 원한다.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것이라는 원론적 언급만 했고요. 벤스도 근본적으로 미국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며 미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전쟁 항복판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가 이후 입장을 180도 바꾸며 중재에 뛰어든 것이 핵 보유국 간에 전면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보유 핵탄두 수는 각각 170기, 172기, 꽤 많이 갖고 있네요. NPT에 가입한 공식 핵 보유국인 프랑스가 290기, 영국 225기에 크게 뒤처진다고 보기 어렵고요. 뉴욕타임즈는 양국 간 본격적인 공중전이 벌어지고 파키스탄 핵무기 부스가 있는 라왈핀디 누르칸 공군 기지에서 폭발이 발생한 게 미국 개입의 결정적 계기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가만 냅뒀다가 진짜 핵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그냥 전쟁은 사실 그냥 이런 나라의 국지전이나 이런 거 벌어지는 거는 미국 증시에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하거든요. 미국이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핵전쟁이 돼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미국이 급하게 중재에 나섰군요. 보니까. 미국의 이번 중재가 노벨 평화상 수상 같은 트럼프의 개인적인 동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요. 트럼프 1기 때였던 2020년 9월 이슬람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적대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에 앞장섰었고
이들 국가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었네요. 이 아브라함은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에 모두 등장하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현지 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과도 정상회담을 가졌고, 트럼프는 선거 유세 등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번 토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만 트럼프가 취임 직후부터 해결을 공언해온 러우 전쟁하고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종전 또는 휴전을 위한 논의가 공전하고 있고 포성이 멈추지 않아서 트럼프의 입장이 난처해졌고, 트럼프가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가진 한 후원자 모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무튼 다행이다, 그죠? 예. 산불이 크게 번지고 나서 그 산불을 끌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초기 진화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자, 단독 네이버는 스포티파이와 협력, 쿠팡은 OTT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멤버십 확보 전쟁인데, 네이버가 자사 쇼핑 멤버십 서비스의 글로벌 1위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해 11월에는 넷플릭스를 포함한 데 이어서 세계 1위 콘텐츠 제공업체와 잇따라 손잡는 것인데, 네이버는 쇼핑 회원제 멤버십에 넷플릭스 무료 이용을 포함하며 신규 가입자를 대폭 늘렸다. 온라인 쇼핑의 핵심 주력 사업으로 내세운 네이버가 쿠팡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기 위해서 우군을 늘리는 전략으로 분석이 되는데, 네이버는 최근 스포티파이와 전면적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있고요. 세계 1위이지만 한국 음원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과 멜론에 밀리는 스포티파이와 쿠팡을 맹추격 중인 네이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스포티파이와 멤버십부터 음원 플랫폼 제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협업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이버와 스포티파이의 협력안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는 멤버십 협력이 거론되는데, 넷플릭스처럼 스포티파이 서비스를 네이버 멤버십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경우 양측 모두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가 있게 되고, 효과는 넷플릭스 제휴에서 이미 확인됐는데, 네이버는 넷플릭스와 제휴한 이후 멤버십 신규 가입자가 이전 대비 1.5배 늘었고요. 작년 1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이용자가 줄며 월간 활성 이용자가 1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던 넷플릭스도 네이버와 제휴한 이후에 다시 1400만 명대를 회복했다. 최근에 넷플릭스가 주가가 또 급등했잖아요. 이번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거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하고 고점을 돌파한 회사가 이 팡기업 중에서는 넷플릭스인데, 그죠? 네이버가 큰 역할을 한 것 같네, 보니까. 네이버 멤버십에 스포티파이 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유튜브 뮤직이나 멜론 이용자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월 구독료 4,900원이면 넷플릭스, 네이버 웹툰 다 무료 이용이군요. 저도 이 4,900원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는 또 따로 돈을 주고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폭삭 속았수다. 그거 되게 좋은 드라마인 것 같은데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좀 그런 류의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해서. 근데 넷플릭스 가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포기했는데 네이버 통해서 볼 수가 있군요. 꼭 봐야 되겠네. 뒤에는 뭐 연합군 전략을 쓰는 네이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K조선 수주 200조 누락. 오늘은 조선방산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조선 3사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가 올해 200조 원 돌파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는 데다가 한국조선사가 강점을 지닌 LNG, 운반선 등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도 꾸준한 영향이고 여기에 최근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해운 업계에서 중국산 선박을 리스크로 여기는 분위기 역시 한국조선사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가 우리나라 돈으로 192조 정도 되네요. 한국조선해양, 옛날 현대중공업 그룹이죠. 여기가 104조, 하나오션, 예전 대우조선 44조, 삼성중공업이 44조. 네. 이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 두 개 합쳐도 한국조선해양 그 수주를 못 미치네요. 업계에서는 올해 수주 잔고 기록 경신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잔고는 과거 2008년과 2014년이 정점이었다. 2008년에는 1,436억 달러, 아까 위에 1,372억 달러니까 그때가 더 높았었네요. 그리고 2014년에도 1,449억 달러 수주 잔고를 기록해서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약 200조 원 수준이었다. 조선 3사 모두 수주 잔고뿐 아니라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이 됐고요. 한국조선해양이 8,592억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했고 하나오션이 2,586억으로 388% 급증, 삼성중공업이 1,231억으로 58% 증가. 영업이익률 개선과 함께 향후 미국 군함 MRO 수주 확대 가능성도 긍정 신호인데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12.7%를 달성했고 보통 5% 수준 안팎이었던 조선업에서는 이례적인 수치이다. 특히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로 국내 조선소 중 최신 설비를 보유한 현대사모는 영업이익률이 18.6%를 기록을 했군요. 자, 지난달 실적 설명회 통해서 수익성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개선됐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능률이 향상이 됐고 고부가 선박과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선박의 비율이 확대됐다고 설명을 했군요. 여기에 중국이 강점을 지녔던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도 올해 1분기 작년 대비 6배나 많은 수주 문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